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림즈비에게 그 당시 패배를 당했을 때 나왔던 기록을 보면 리그컵이라는 대회에서 4부 리그 팀에게 패배하고 탈락한 게 구단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리그컵에서의 기록이긴 하지만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서 카라바오컵 2라운드부터 출발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낯선 그림이거든요. 왜냐하면 카라바오컵은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들은 3라운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럽 클럽 대항전을 못 나가는 게 마냥 길었던 팀은 아니거든요. 뭐 유로파리그라든지 당장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갔었던 맨유기 때문에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간의 대단했던 전력을 고려해보면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서 카라바오컵 2라운드부터 출발하는 것도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매년 2라운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익숙한 팀은 아닌데 2라운드의 경기를 치른 점도 낯선데 거기에 더해서 그림즈비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점, 이 또한 상당히 좀 충격적인 기록과 결과였고요.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거는 사실 기록이나 뭐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아모린 감독의 스타일을 당시 그림즈비가 확실하게 파고든다는 느낌으로 굉장한 압박을 준비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가로막았거든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압박에 고전하면서 전진도 안 되고 되려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졌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림즈비가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이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이 패배로 인한 충격은 보다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라운드부터 아스날전, 사실 일정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보다 강화가 된 부분이라면 역시 쿠냐와 은베모, 이 개인 능력 좋은 선수들이 공격진에 합류한 부분을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달라진 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아스날전 때 굉장히 잘했어요. 드리블이나 역습 시의 움직임, 볼 운반, 직접 때려낼 수 있는 어떤 시원시원한 슈팅들까지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공격을 보는 경쾌함이 있다. 그런 느낌에서 신선함을 좀 많이 줬던 경기였고요. 아스날전의 경우는 그래서 내용이 괜찮았지만 문제는 풀럼전부터 나왔습니다. 리그 2라운드 풀럼 원정에서 마르코 실바 감독의 풀럼이 압박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잘했고요. 그 당시 수비할 때는 백5, 5명의 수비수가 내려오는 형태의 전술을 준비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백3, 백5 전술에 똑같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풀럼의 그 당시 특징은 중앙으로 선수들을 좁혀서 중앙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강하게 압박을 했다는 점인데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선에서 카세미르나 브루노 쪽에서 볼 소유가 아예 안 되고 그 가운데 공격진들이 점차 볼을 받기 위해 내려오는 상황이 강제되다 보니까 풀럼이 자연스럽게 맨유를 가둬놓고 일방적으로 밀면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풀럼이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내용상으로 압도했던, 잘 공략을 했던 경기를 그 당시 홈에서 펼쳐줬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때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페널티킥 실축이라든지 쿠냐 선수가 초반에 꽤 좋은 드리블 이후에 슈팅을 때렸는데 골대를 맞았다든지 불운한 요소들도 분명 있었고 어쨌든 상대 자책골로 선제골을 넣기는 했지만 결국 수비적으로 그 풀럼의 공세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스날전 0대1 패배 그리고 풀럼전은 1대1 무승부. 근데 이 풀럼전에 나왔던 첫 골도 자책골이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가 골을 넣지 못했다는 건 리그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림즈비 원정을 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즈비에게 풀럼에게 당했던 것과 비슷하게 압박 전술에 고전하면서 내용상으로 밀리는 상황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난 주말 이제 번니와 리그 3라운드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는 3대2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1대0 이 리드 상황도 자책골에 의해서 리드 상황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후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동점골 실점. 그러다 이제 실점 직후에 역습 상황에서 은베모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올 시즌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가 넣은 첫 번째 골이 리그 3라운드가 되어서야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세트피스 수비에서 불안함을 보이면서 그대로 번니에게 실점 2대2까지 경기가 균형이 맞춰졌는데 종료 직전 추가 시간에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상대로부터 잡아당겨지면서 유니폼이 잡아당겨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었고요. 이번에 페널티킥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성공을 하면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리그에서의 첫 승을 따낸 점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은베모와 브루노가 드디어 맨유 선수로서 골을 넣은 선수로 의미가 좀 있는 경기이기는 했지만 냉정히 봤을 때 번니의 전력은 프리미어리그로 이제 막 승격한 팀이고 당연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더 지배를 해야 됨이 맞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아직 이 3대2 승리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시선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의 실제 마음은 굉장히 좀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테나 감독 지휘 아래 첫 번째 시즌은 그래도 반등할 것에 대한 조짐이 좀 보였고 실제로 카라바오컵을 우승하면서 그래 트로피도 따냈으니 이제 테나 감독을 믿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력을 꾸리면 될 거다라는 믿음을 좀 가졌는데 두 번째 시즌 때 맨시티를 꺾고 FA컵을 우승하기는 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리그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행보들이 쭉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트로피를 따냈다는 이유에서 테나가 감독을 억지로 유임을 시켰는데 지난 시즌이었죠. 전반기 때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결국 테나가 감독이 전반기를 전부 다 지휘하지 못하면서 경질이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중도 부임을 했는데 그 아모린 감독마저도 이렇다 할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전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이제는 첼시로 떠나기는 했지만 안토니나 가르나초 여기 산초 이런 선수들,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는 가르나초가 그래도 첼시에 가기는 했지만 호일룬이라든지 안토니라든지 산초라든지 아직 팀을 떠났다라는 오피셜이 지금 들려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 중에서 지금 호일룬 선수는 나폴리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는 지금 확정이 아니어서 애매한 자원에 대한 정리도 사실 팬들이 바랐던 것만큼 빠르게 되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적 시장 말미까지 지켜봐야 되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그래도 팀의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그 아모린 감독의 너무 고착화된 전술과 시스템, 경직된 운영이 상대팀 감독들에게 간파를 당하면서 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림즈비 타운이 4부 리그 팀인데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모림의 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걸 공략하고자 하는 준비를 그림즈비가 잘 해냈고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모림 감독이 말 그대로 판이 읽혀서 고전했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림즈비전의 경우는 저는 선수의 부족함이나 어떤 그 부진보다는 감독 대 감독 싸움에서 저는 패배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경기는 엄연히 따지면 진 건 아니에요. 공식 기록은 90분 동안 2대2 무승부였습니다. 근데 승부차기 끝에 탈락을 했고 내용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점, 그 점은 좀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런 감독의 경직된 전술, 그리고 지금 감독이 그걸 믿을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반등을 좀 원했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시즌 리그 성적이 15위로 너무 안 좋은 위치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 시즌마저도 일단은 좀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어서 팬분들이 느끼고 있을 어떤 상실감, 답답함, 화나 분노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한 상태로 좀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결국은 올 시즌 어떤 부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맨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3,700억 원을 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럼 이 3,700억 원은 낭비 아니냐? 근데 냉정히 봤을 때 이번에 쓴 3,700억 원을 무조건 낭비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쿠냐라든지 은베모라든지 세슈코라든지 공격진을 보잖아요. 필요했던 영입이었습니다. 쿠냐와 은베모는 이미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울버햄튼과 브랜트포드에서 보여준 게 상당히 많았던 선수들이었고 실제로 이 선수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와서 지금까지 뛴 경기들을 보면 쿠냐와 은베모가 아무리 그림즈비전 때 승부차기 실축을 했다 해도 이 선수들의 개인 능력은 확실히 기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세슈코의 경우는 물론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번리전 후반부에 교체 출전했을 때 모습을 보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공중볼을 굉장히 잘 맞추더라고요. 서서히 폼이 좀 올라오고 동료와의 호흡이 좀 갖춰지고 나면 이 선수가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저는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많은 걸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겼고, 공격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보강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이적 시장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골키퍼를 여기서 추가 보강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3,700억 원에서 좀 더 높은 금액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더 큰 금액을 이적 시장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는 썼을 가능성이 큰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낭비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선수들이 좀 더 잘해줘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영입의 의도 자체는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의 리그 초반부 행보를 바탕으로 이번 이적 시장에 대한 평가가 다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굳이 따지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지고 있는 전력상의 불안함은 이번 이적 시장보다는 그 이전부터 쌓여왔던 좀 아쉬웠던 영입에 대한 행보들, 터나 감독 지휘 아래 너무 터나 감독을 맹신한 것인지 구단 내에서 뭔가 방향성이 없었던 좀 과하다 싶었던 지출들, 안토니를 비롯해서 이런 선수들을 영입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일단 좀 있었고, 주급과 관련해서도 사실 그 이전에 글레이저 때까지 넘어가야 되겠지만 무분별한 지출이 많았다는 점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실책이 커서 지금도 수습이 안 되는 것뿐이지 이번 이적 시장 때 나름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들을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쿠냐랑 은베모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른 리그에서 선수를 사오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 두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건 골 운이 좀 안 따랐을 뿐 확실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 결국 그럼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왜 부진한가라고 봤을 때, 자, 이적 시장을 좀 떨어뜨려 놓았죠. 그럼 다른 부분에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딱 경기장 내에서의 그 상황들,
벌어졌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저는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냐라고 딱 봤을 때 결국 문제가 정리되는 건 아모린 감독입니다. 이 아모린 감독이 스포르팅 때부터 이어져 왔던 백스리에 대한 철학, 결국 이 감독이 백스리를 쓰는 이유는 측면 수비수들, 윙백을 높게 올려서 넓은 공간의 윙백들을 거의 윙처럼 위치를 시키고 기존의 공격진들은 안쪽으로 좁혀서 넓은 공간에는 윙백 2명, 그리고 가운데 박스 안에는 중앙 공격수와 좌우 측면 공격수가 안쪽으로 좁혀진 형태에서 3명이 박스에 들어가는 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 아모린 감독의 의도거든요. 전방에 5명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윙백과 안쪽으로 좀 좁혀져 있지만 그래도 측면 쪽에 가담도 가능한 윙 자원들, 뭐 공격형 미드필더라고도 부르는 자원들이죠. 이 2명이 한쪽 측면에 딱 2명씩 있잖아요. 윙백과 윙, 윙백과 윙. 이렇게 2명이 항상 측면 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모린 감독의 의도입니다. 수비수 3명을 이제 중앙에 배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미드필더에 더 가야 될 인원 1명이 내려와서 수비수에 추가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백4였으면 수비수가 2명, 센터백이 2명인 대신에 남는 1명이 이제 미드필더에 배치돼서 4-3-3과 같은 포메이션, 4-2-3-1과 같은 포메이션을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아모린 감독은 앞서 말씀드린 그 컨셉을 위해서 백3를 쓰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백4의 포지션보다 미드필더 1명이 없는 빠지는 구조의 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무엇이 발생하냐면 백3 그리고 그 위쪽에 2명의 미드필더, 나머지는 윙백이 올라가고 3톱은 안쪽으로 좁혀서 5명이 전진하는 3-2-5의 구조잖아요. 이 구조가 결국 미드필더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전술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전술적으로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는, 자, 공격진이 5명이 올라가서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공격이 실패를 하겠죠. 그러면 이 5명의 공격수들이 바로 압박을 하면서 상대 수비수를 괴롭힐 수 있지만, 이 축구에서 압박이라는 게 매 순간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뛰어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 압박이 풀리고 역습을 맞거나 자기 진영으로의 상대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미드필더의 숫자가 2명밖에 없어요. 그 아래쪽에 3명의 수비수들은 튀어 올라갈 수가 없죠. 튀어 올라가면 뒷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생기고, 그 3명은 다리를 지켜야 되니까 수비수들은 자기 박스로 돌아가야 돼서 뒷걸음질을 쳐야 되고, 위쪽에 전방 5명은 일단 볼을 뺏겼으니까 빠르게 압박을 하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비 가담을 합니다. 위에 머무르는 거죠. 아래로 내려오는 수비수들, 위에서 압박하는 공격진들, 그리고 상대는 그 압박을 롱볼과 같은, 아니면 측면으로의 전환과 같은 긴 패스를 통해서 빠르게 파회를 하고 압박을 풀어내고 맨유 진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수비수들 뒷걸음질 치고 공격진 위에 남아있고, 이 넓은 공간, 이 공간을 미드필더가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미드필더를 3명에서 막는다면 1명이 뒤를 받치고 나머지 2명이 그래도 좀 전진된 위치를 확보하면서 조금씩 수비 가담을 해주면 적어도 상대 공격에 대한 지연, 좀 더 시간을 늦추는 건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2명뿐이니까 이 2명의 미드필더만으로 그 넓은 공간에 대한 수비를 하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어서 지금 전술적으로 느껴지는 가장 큰 아쉬움은 전환의 과정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환 과정에 있어서 미드필더의 숫자가 적은, 백3를 고집하면서 발생하는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빌드업을 할 때, 그 공격을 시작할 때도 뒤에 3명을 고스란히 두고 그 위쪽에 미드필더 2명을 두고, 근데 그 미드필더도 아모린 감독의 전술은 미드필더 2명 중에 1명은 또 위쪽으로 올려보냅니다. 왜냐면 상대가 5백을 쓰기 때문에 5명만 올라가서는 5명의 수비수들과 만나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아모림은 수적 우위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 미드필더 2명 중에 1명을 위로 올려보내서 6명의 공격 가담을 맡기고자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3 위쪽에는 1명의 미드필더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죠. 그게 보통 카세미루고,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미드필더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자, 백3에 카세미루 1명만 남아있습니다. 상대 팀들이 압박을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특히 카세미르 쪽에 대해서 집요하게 압박을 해요. 그러면 백3에서 공을 잡고 미드필더에게 공을 줘야 되는데, 카세미르는 상대 압박에 둘러싸여 있고 브루노는 저만치 올라가요. 뭐 저만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전진된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세미르 옆을 도와주기에는 쉽지 않고, 다른 공격진들은 위에서 공을 잡으려 하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맨유가 볼을 보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롱볼에만 의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공률은 떨어지게 되고요. 볼이 너무 안 오네? 그러면 위에 있는 선수들이 점차 내려오면서 공을 잡게 되는데, 쿠냐 같은 선수들이 상대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고 드리블을 해야 위협적이지, 자기 진영에서부터 드리블을 하면, 물론 그래도 이 선수는 드리블을 잘 하겠지만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가능성을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매 경기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점은 아모린 감독에 대한 아쉬움, 전술적인 아쉬움을 지적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굳이 이적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찾자면, 지금까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사왔던 선수들에게 문제를 찾기보다는
왜 3선 미드필더를 더 보강하지 않았냐. 결국은 그 미드필더를 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세미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조합이 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브루노는 사실 3선 미드필더의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원래 위치가 아니에요. 더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아래로 내려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카세미로는 사실 전성기가 좀 지났다고 봐야 되고, 굳이 이적 시장에 대한 비판을 하자면 왜 미드필더 보강을 안 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그 전에 사온 선수들에 대해서 왜 사왔냐라고 탓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지금의 문제점은 이적 시장보다도 첫 번째로는 아모린 감독이 너무 고착화된 전술의 문제가 크다. 미드필더의 숫자를 너무 적게 두기 때문에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점, 공격을 풀어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지난 시즌에 보였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즌은 사실 더 안 좋았어요. 왜냐면 아모린 감독이 시즌 중 부임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이라든지 선수들이 감독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좀 파악이 안 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물론 아직 초반 1, 2, 3라운드를 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행보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좋아진 부분이라면 그래도 선수들이 감독이 원하는 바를 확실히 좀 더 알아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드러나냐면 마운트가 요즘에 굉장히 좀 잘하고 있잖아요. 마운트의 신체적인 감각, 그러니까 경기 감각이 좀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부상을 안 당해서 그게 유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운트가 좋은 활약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선수들 사이에 이 아모린 감독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점점 더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원터치로 빠르게 풀어나오는 연계들, 좀 아기자기한 연계들이 그래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아모린 감독의 특징은 결국 측면 수적 우위를 만들기 위함인데, 그래서 측면 넓은 공간, 측면과 중앙 사이에 흔히 이야기하는 하프스페이스 공간, 그리고 중앙, 박스 타격을 해야 될 중앙 공격수, 이 공간을 비워두지 않고 항상 선수들이 일정하게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축구를 요즘에는 공간 활용을 한다,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포지셔널 축구라고도 보통 지칭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그래도 선수들이 점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각자 공간에 대해 위치를 바꿔가면서도 적절하게 그 공간을 비워두지 않고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계속 그 공간을 활용하려는 모습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치가 바뀌어도 선수들끼리 유기적인 더 원터치의 간결한 연계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포지셔널 축구를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선수들이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는 건 좋은데, 결국 앞서 말씀드린 그 미드필더의 아래쪽의 숫자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볼을 보낼 때 너무 불확실해요. 미드필더를 거쳐가면서 더 정교한 공격들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 미드필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긴 볼에만 팀의 공격이 좀 의존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극복을 하고 타파를 할지, 이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직은 여전히 고집불통의 느낌이고요.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한 경기만의 결과로 혹은 한 경기만의 승리를 위해서 내 철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주말에 번리전을 보더라도 뭔가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같은 전술 시스템을 좀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린 감독은 여전히 자신의 철학을 고수하고 계속 이 리듬대로 경기를 좀 풀어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결국은 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아모린 감독의 리더십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술 자체의 경직성,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지금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 맡았던 스포르팅과 지금 맡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주목도가 그냥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그리고 엄청난 역사를 지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많은 우승을 리버풀과 함께 달성을 한 리그 20회 우승에 빛나는 명문 구단이 맨유인데, 이 구단을 이끌면서 멘탈 유지하는 게 사실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감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팬들은 아마 아모린 감독이 멘탈적으로 흔들리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가장 유심히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희로서 그거를 지금 아모림의 멘탈이 흔들립니다, 아닙니다, 멘탈 건강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디 그 멘탈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전술적인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일단은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모림의 리더십이 지금 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팀에서 아모림을 어떻게 느끼는지, 선수들이 아모림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근데 부디 아모림이 흔들리지만은 않았기를 바랄 뿐이고요. 대신 그건 있어요. 페널티킥을 찰 때 아모린 감독이 항상 보면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 쪽으로 시선을 못 두더라고요. 이번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마지막에 3대2 만드는 골을 넣었는데, 아모린 감독이 그 골대가 그 당시 기준으로 골대가 여기였어요. 브루노가 여기서 차는데 아모린 감독이 카메라를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발을 약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던 게 이렇게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긴장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일종의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건 결국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의 아모린 감독의 행보를 봐야 되는데,
유럽 대항전에 맨유가 나가지 않는 건 아쉬움은 있지만 그걸 기회 삼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리그 일정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기간 동안 첫 번째로 들여다봐야 되는 점. 상대가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님의 수요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모님이 얼마나 유연성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9월의 일정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매치 기간이 끝나면 바로 맨시티 원정을 가서 맨체스터 더비를 치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 맨시티도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서 맨유의 뭐 쿠냐나 은베모 같이 이 선수들은 역습을 진짜 잘하거든요. 이 자리 리뷰로 말씀드려서 이 경기는 조금 모를 것 같아요. 맨유가 오히려 지금의 성향을 보면 역습을 나갈 때 좀 더 재미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맨시티를 좀 공략할 포인트도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여지를 좀 남겨두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일정은 굉장히 험난한 쉽지 않은 일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첼시를 만납니다. 맨시티, 첼시, 그 다음이 브랜트포드인데 브랜트포드가 올 시즌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맨시티, 첼시 연전이 상당히 까다롭죠. 아모님 감독으로서는 빠르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다음 두 경기의 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 근데 맨시티전은 제가 조금 모르겠다라 얘기 드린 이유는 지난 시즌에도 이제 맨시티를 만나서 아모림 감독이 부임하고 얼마 안 지나서 아마드 디알로의 결승골로 승리를 했었어요. 맨시티 원정에서 역습으로 뭔가 잘 경기를 준비하면 혹시 모른다 정도의 이야기는 좀 남겨두고 싶기는 합니다. 퍼거슨 감독이 지휘하는 동안에는 모든 스포츠적인 업무, 축구팀에 대한 운영, 선수단에 대한 관리는 정말 위대한 감독이기 때문에 오직 퍼거슨 감독만 믿고 가면 됐습니다. 가장 든든한 주인공이 있으니까 의도하는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 주면서 구단은 구단대로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혹은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집중하면 됐었죠. 그게 맞고요. 퍼거슨 정도 되는 감독이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실제로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구단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끄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퍼거슨 감독이 떠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구단 보드진은 오로지 돈 버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돈 버는 데라는 게 그리고 마케팅, 상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었는데 막상 퍼거슨이 떠나고 나니까 구단 운영의 방향성을 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이스 감독이 퍼거슨의 후임으로 왔을 때는 퍼거슨에게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모이스 감독 정도면 비슷한 틀을 유지해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모이스 감독도 너무나도 아쉽게 좀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바날 감독, 무리뉴 감독 이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수 영입에 엄청난 돈을 썼어요. 정말 많은 선수 영입에 뛰어들면서 거액을 쏟고 스타 선수를 영입하면 팀 전력이 그래도 올라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봤을 땐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높은 주급 굉장히 높은 이적료를 받고 온 선수들은 집중력 문제를 일으키면서 팀 분위기 자체가 흐려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감독도 감독대로 부진하면서 오래가지 못했고요. 이후에 솔샤르 감독이 오면서 솔샤르가 조금이나마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퍼거슨 감독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운 그런 팀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까? 선수들을 좀 카리스마로 휘어잡을 수 있을까? 기대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좀 지나서 솔샤르 감독의 좀 초보 감독적인 면, 감독으로서의 경력이 이 감독도 많지는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결국 그런 운영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랑닉은 임시 감독이었는데 랑닉도 그 당시 원래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컨설턴트 그러니까 옆에서 좀 조언을 해주는 구단 운영에 있어서 뭔가 내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조력자로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당시 랑닉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뭔가 이야기를 구단에게 건네고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구단에서 뭐 잘 듣고 활용도 안 하더라. 되게 답답했다는 이야기를 랑닉이 나중에 후일담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랑닉의 임시 감독으로서의 시간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도 결과가 안 좋긴 했지만 중요한 건 랑닉의 그 인터뷰인 것 같아요. 방향성을 이제 막 잡아주려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게 거의 없었다. 그 정도로 내부의 시스템 자체가 퍼거슨이 있는 동안에는 다 감춰져 있었죠. 퍼거슨의 지휘 아래 다 잘 풀렸으니까. 근데 그 거대한 인물이 떠나고 나니까 안에서 얼마나 이 골아있는 문제점들이 많았었는지 확립된 시스템 없이 좀 잘 짜여진 시스템 없이 얼마나 좀 중구난 방식으로 구단이 운영됐었는지 그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에릭 터나우 때도 마찬가지였고 터나우가 떠난 뒤 아모림 부임 직전까지 딱 봐도 이미 그 전에 쌓여왔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문제점이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미 뭐 지금도 시간을 많이 쏟고 있다. 계속해서 좀 회복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그 구단 소유주 글레이저 소유주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계속 쥐고 운영권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을 때는 이 사람들은 구단에 투자를 안 했어요. 구단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그냥 본인들이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쏙쏙 자기 돈으로 빼가기만 하고 맨유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런 구조로 인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럼에도 수익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수입을 바탕으로 돈을 많이 쓸 수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단의 운영, 구단의 힘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유주인 래클리프가 오고 운영 주체가 좀 바뀌면서 계속해서 좀 뭔가 변화를 맞이하려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아모린 감독이 래클리프 체제에서 이제 선임이 돼서 그 새로운 체제에서의 선임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부진합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느끼고 있을 답답한 상실감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이 떠난 이후의 흐름들을 좀 큰 틀에서 요약을 해보면 구단 운영의 방향성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감독도 선수도 뭐 그들도 문제지만 결국 그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구단이 너무 방향을 못 잡고 있었다. 방황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